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말 재수 옴붙은 사나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2017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그 꿈을 강렬하게 외부에 표출을 하다 보니 오히려 중국 국빈 방문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죠. 우여곡절 끝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소위 혼밥, 혼자서 밥 먹고 그리고 데리고 갔던 사람들 두들겨 맞게 하고 그렇게 갔다 왔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8년이 가기 전에 또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봄부터 그는 또 온갖 공을 다 들였습니다. 국민에게 비판을 받고 국내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평양만 바라보면서 불러주면 만사 젖혀놓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에 다음 달에 그러니 9월에 평양 간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런데 재수 옴붙은 사나이라는 것이 세상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이러한 재난이 닥쳐온 것이죠. 중국 시진핑이 김정은의 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식에 축하 방문을 하기로 이미 한참 전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평양을 9월에 간다고 하는 것은 9월 9일에 갈 생각이었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9월 9일에 문재인이 비록 청와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그가 그날 김정은이 70주년 기념을 하는 그날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아 알 수 있듯이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난 이후 중국은 그때부터 슬슬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여러 번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시진핑이 9월 9일에 북한에 안 간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2018년 9월 4일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가 황망하게 허둥지둥하는 것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년 9월 5일 북한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평양을 다녀온 특사단장 정의용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다. 그런데 정의용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러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춘추관에 모인 기자들에게 함으로써 대신 전하게 했을 뿐이죠. 그리고 존 볼턴에게 전화로 무슨 이야기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양을 갔다 온 특사단장 정의용은 무엇이 바빠서 미국을 이런 식으로 제3자적 위치에 놓고 이런 식으로 대했을까? 그것은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는 미국보다 더 중요한 그런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의용을 2018년 9월 8일 중국의 시진핑에게 특사로 보냅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만나주지도 않죠. 지난 3월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의용을 평양을 다녀온 후에 미국의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9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의용을 미국의 특사로 보내지 않고 정의용을 중국의 특사로 보낸 겁니다. 여기에서 문재인에게 이제 미국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문재인에게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추론을 해 봅시다. 정의용이 언론에 김정은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받았다고 한 것은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인가? 결국 그가 미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를 갔는가? 중국에 갔죠. 그래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을 못 만나니까 결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추측이 과도한 추측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중국이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이 특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례, 특별히 하는 기자회견.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제일 먼저 나온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정의용의 방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 있어서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를 보아알듯이 한국의 소식을 제일 첫 번째 이러한 질문에 넣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미국과 연관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자료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 측에 따르면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에 내화하여, 이때 화는 중화라고 할 때 화입니다. 그래서 중화권, 이러한 큰 나라, 대국 이런 뜻이죠. 중국에 와서 중국 공산당 양제츠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업무위원회 주임과 상세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상세히 논의한다 하는 단어는 반복하여 세세히 협의한다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양제츠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업무위원회 주임이 정의용 한국국가안보실장과 8일 북경에서 협의를 거행하기로 했다. 이것은 쌍방이 관례대로 일단 한번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한 번이라고 하면은 임시로 가짜는 아니고 가계약 이런 식으로 아직 본계약이 남아있다. 본체가 남아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아쉬운 대로 그럴만한 때가 되면 한중관계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 앞에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죠. 그것은 중국이 아직도 사드 철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특례 기자회견 여기에서 뒷부분에서 북한의 70주년 기념식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호의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근영이고 그리고 그 관계는 좋았고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축하를 해왔다. 이번에도 축하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9월 7일 중국 외교부의 특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문을 아주 중요한 일처럼 다루어 주었는가?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뽐내는 것입니다. 시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과 북한은 중국의 졸개들이니 그러니 미국은 관심 끊어라.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남북한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쫓아와서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중국은 확실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얘들은 남한과 북한은 진짜 어디가 부러지도록 때려야 그래야 말을 듣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졸개들이 시진핑에게 무엇을 갖다 바쳤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여기에 대해서 2018년 9월 8일 우리 한국 언론이 그 힌트를 줍니다. 동아일보 속보가 보도된 것이죠. 동아일보 2018년 9월 8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대의 비무장지대 DMZ에서 공동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뜨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9월 7일 확인되었다. 남북 군 당국은 18일에서 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전에 장성급 회담이나 실무 접촉을 통해 유해 발굴 시범 지역 합의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다음 주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 평양에서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에서,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연락사무소 설치도 해야 하고, 또 이 유해 발굴에 대한 합의문도 작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사전에 조건이 이렇게 줄줄이 달려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서 과연 이 일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일인가, 그것을 알아봅시다. 철원 대마리라는 곳은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전적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백마고지 전투 전적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 그러면 국군과 인민군의 유해 발굴을 한국 측과 김정은 측이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백마고지 전투라고 하는 것은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 동안 있었던 전투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리 측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군이라고 하면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측과 싸운 적군은 김일성의 인민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인민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싸운 우리의 아군과 적군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군은 물론 국군, 그리고 미군, 프랑스군, 이렇게 되고, 우리의 적군은 중공인민군, 이렇게 됩니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중공군 사상자가 1만여 명, 국군 사상자가 3,500여 명, 그래서 대한민국의 편인 유엔군 측, 우리 측이 승리한 전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마고지 전투 전적지에서 유해 발굴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측을 빼면, 그러면 중공인민군의 유해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해 발굴은 김일성의 인민군, 즉 김정은 측의 그들의 유해는 발굴되지 않겠죠. 중공인민군의 유해가 발굴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에게 보내는 선물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선물 1이라고 했으니까 또 선물 2도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사고로서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맡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당연히 발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는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서 돈다발을 들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이번 유해 발굴이 남북 공동 발굴이지요. 그렇다면 발굴 작업은 누가 합니까? 공동이니까 남측과 북측이 같이 하겠죠. 그러면 이 발굴 작업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 비용은 남측 비용과 북측 비용이 발생하겠죠.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DNA 감식을 한다든지 하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다 한다, 즉 남측이 다 한다고 해서 북측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측은 그 이름이 공동 발굴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북측은 그 이름만으로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북측에서 발생하는 비용, 공동 발굴자이기 때문에 발굴을 하는데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써야 되는 돈, 이것을 누가 주는가? 그것은 문재인이 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실제로 그 발굴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것 역시 문재인이 줍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가? 그것은 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해를 발굴해서 송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미국 국방부가 지불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설령 북한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나간 사례로 보면 신원이 확인된 미군 334구의 유해에 대해서 약 245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이번에 발굴하는 유해를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하겠죠. 우리가 쓰는 돈은 우리가 써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비용이 북측에 지불될 겁니다. 이 돈은 미국도 오케이 한 돈이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아주 마음 편하게 이 돈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중공인민군, 미군, 프랑스군, 우리 국군 이렇게 유해 발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렇게 쓰는 돈은 몽땅 한국 국민의 돈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백마고지 전투는 그 명칭과 같이 고지 전투,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싸우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우리 아군은 국군과 유엔군이고 적군은 중공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이때 적군은 당연히 북한 쪽의 인민군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적군이 중공군인지 왜 몰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고지 전투라고 하는 것은 고지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기까지는 적과 부딪히지 않죠. 또 그뿐 아니라 올라간 과정에서 서로 적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중에 대화는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기는 그런데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을 기회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고지로 올라가다가 총알이 떨어지면 그때는 단검으로 싸울 수가 있겠죠. 그때 서로 욕설을 한다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국말로 욕을 하면 상대방이 한국인인지 또 중국말로 욕을 하면 중국인인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상대방이 어떤 말을 쓰는지
알 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알기 어려운 이유가 고지에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되면 점령하는 쪽은 살고 점령당하는 쪽은 보통 죽지요. 그래서 적이 죽어 있으면 역시 대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포로가 되는 경우는 어떤가? 물론 가끔 포로가 된다면은 그 포로가 어떤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군이 포로가 되면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가 버리니까 그래서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없을 것이고 그쪽이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포로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포로가 되는 전체 경우의 수 가운데 50%만 상대방이 국적이 어딘지 말씨를 어디 말씨를 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백마고지 전투는 매우 전투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이 치열한 전투가 있은 그런 경우에는 포로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리 아군이 싸웠던 적군이 중공군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렇더라도 혹시 이 백마고지 전투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중에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국군이 아닌 그러면서 군인인 이런 유해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만주를 포함하는 그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속을 밝히자면 일찍이는 조선의용대 그리고 광복군 또 중국군에 들어가 있던 조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은 당연히 일본을 적으로 삼는 항일운동 및 항일투쟁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일본을 적으로 삼고 싸웠느냐? 그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쳐들어오는 일본과 싸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이상하지요. 역사 자료가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을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싸웠다. 이렇게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싸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역시 중국을 지키기 위하여 6.25 통일전쟁에 참가했다. 이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들이지요. 그런데 이 중국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군 내에서 계급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백마고지 같은 고지 전투에 투입되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주를 포함하는 중국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그들은 초기 광복군 혹은 후기 광복군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광복군도 지역이 상당히 널리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특히 중공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로 쳐들어오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우리의 국군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확실히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7년 중국에 가서 칭송한 자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6.25 때 그것을 통일전쟁이라고 하면서 참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군을 죽였던 중국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바로 이 초기의 공산주의자였던,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유공자에는 6.25 때 이 한반도에 참전을 해서, 그것도 중공군으로서 참전을 해서 우리 국민과 국군을 죽였던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5라고 하는 것이 북한 인민군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점에서 민족 상잔이다 하는 것이 실감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식의 만주적 독립운동가, 이러한 식의 중국 지역의 독립운동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원수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한 애국자가 결코 될 수 없죠. 분명히 그들은 원수입니다. 20세기 초에 공산당 활동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가운데 6.25 참전자들, 6.25 전쟁의 적군으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죽인, 우리 조국을, 우리 영토를 짓밟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라는 인물은 용서할 수 없는 공무원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한 것은 지금은 논하지 맙시다. 다만 바로 중공군, 그 원수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가했던, 그렇게나 역사를 모르고 그렇게나 애국심이 없던 그런 못된 공무원, 그 부분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라는 공무원과 문재인이라는 공무원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인 문재인, 애국심이 없는 문재인이라는 공무원은 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습니다. 이 청와대의 엉터리 연설문은 2017년 6월 7일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에서 1시간짜리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중국의 졸개인 남한과 북한이 시진핑에게 보내는 선물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선물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동아일보 2018년 9월 8일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이날, 그러니까 이것이 9월 7일이 되겠죠.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열고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묻힌 미군 유해를 공동 발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에서 이야기한 백마고지 지역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하자 하는 것은 아마도 김정은이 결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갑자기 판문점으로 쫓아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이제는 별다른 절차도 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참 좋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별다른 절차도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청와대 자신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 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원해서 김정은이 불러서 갔다. 그런 내용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은 현재의 김정은 측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디를 발굴하면 좋을지 몇 군데를 제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측에서 결정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듯이 바로 백마고지 지역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하자고 한 그 같은 날 북한이 유엔사와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자고 논의를 했다는 것이 그 동아일보의 뉴스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북한과 유엔사가 공동 유해 발굴을 하는데 여러 곳이 있겠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첫 삽을 뜨는 곳이 철원군 대마리 일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뜨기로 한 그곳을 유엔사하고도 같이 하기로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을 하면 어차피 미군의 유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옛다 선물이야 하면서 트럼프에게 주면 실리적인 트럼프는 좋아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해서 미군 유해가 나와서 그것을 미국에 보낸다. 그런데 그것이 애초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목표는 중공인민군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었죠. 결국 중국 시진핑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다시 보니까 밑에 또 있어서 남은 찌꺼기지만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미군 유해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갖다 바치는구나. 이렇게 좋아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것은 중국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남아 있으니까 미국에 갖다 바치고 하는 여기까지는 무엇이든 아껴 쓰고 빈줄로 쓰는 것이 몸에 밴 김정은의 스타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가 우리가 미군이 유엔 측이 승리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승리한 전투, 그 전적지에서 유해 발굴을 해서 중국에 갖다 바치면 중국은 좋아할 것인가? 그것은 차라리 조용히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온 세상에 공표를 하고 할 일인가? 거기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하겠죠. 그러니 왜 그런 것을
유엔군 측이 승리한 것을 굳이 부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백마고지 전투는 국군 및 유엔군하고 중공군이 서로 맞서서 싸운 그런 전투입니다. 여기에 그 힌트가 있는 것이죠.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군과 적군은 둘로 나뉘지만 적군은 중공군 하나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북한 인민군도 없이 중국이 직접 우리 연합군 쪽하고 1대1 당사자로 싸운 전투였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유해 발굴을 하고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유해 발굴을 하면 남기겠죠.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시진핑이 여름 내내 주장했던 대로 중국이 바로 이 한반도 남북한 종전선언의 직접 당사자라는 증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유엔사가 함께 발굴하고 미국이 그 유해를 돌려받으면 행동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요. 그렇게 해놓고서 중공군은 제3자였으니까 빠져라.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진핑에게 보내는 선물 두 번째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은 흡족해서 특별 기자회견까지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진핑도 보면은 참 불안한 그런 정치인이죠. 경력도 부족하고 역사의식도 그다지 투철하지 못하고 지금 시대가 그런 사람들의 시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이 여기에서 가장 조심을 해야 할 것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좀 한참 전에 이것을 다루었는데 만일 지금 중국과 북한이 대결을 하게 되면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급이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현재 만주 지역의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조선족은 어느 쪽 편을 들 것인가? 그 조선족들은 6.25 때는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하고는 적대할 수 있지만 북한과는 적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대결을 하게 되면 이 만주 쪽에 있는 조선족들은 북한 편을 듭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제 예전처럼 그저 문을 닫고 숨어있던 북한이 아니죠. 미국과 대화하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조이고 있는 목줄을 조금만 풀어주게 되면 결국 그 개목걸이를 끝을 미국이 잡고 있게 된다면 그때 북한은 중국을 물 수 있는 무서운 적이 될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그렇게 공격을 할 힘이 없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 졸개들을 아주 쉽게 다뤘다고 기뻐할지 모르겠으나 북한과의 관계는 반드시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보다 더 과거 구소련과 소련에서 직접 정치적인 이념을 물려받은 아주 침략을 좋아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수 있는, 비핵화하는 척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시한을 아주 많이 벌어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말까지로 연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말을 듣고 북한과 손을 맞잡고, 그래서 이번에 해낸 것이 중국을 종전선언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1948년에 구소련이 우리 한반도를 두동강 냈습니다. 그리고 1953년 6.25 전쟁에 끼어들어서 중국이 다시 이 한반도를 두동강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문재인이 남한을 중국에 갖다 바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정치인을 청와대 대통령으로 앉힌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내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경험이 성숙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금도 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식의 무력이 아니라 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